네, 요번 시간에는 이제 전과정 환경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왜 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제가 그 IMO 뭐 GFI니 뭐 퓨드 마리타임이니 이 얘기를 할 때 기준 값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 값이 그램 CO2 이퀴벌런트 퍼 메가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전과정 환경 평가 전문 용어로 펑셔널 유닛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유닛당 나오는 그 온실가스 양 이렇게 보는데 그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LCA라고 하는 이제 방법을 또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값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고 우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그 과정들을 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마중물 같은 그 섹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가볍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펀더멘탈하게 제가 시작을 할게요. 이제 전과정 환경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요거는 이제 이게 그 주제가 뭐 죄송합니다.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LCA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전과정 환경 평가라고 하고 이 전과정 환경 평가는 그 뭐 제품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전 생애에 걸쳐서 환경적인 영향성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에서 폐기 이제 심지어는 이제 재활용까지 포함해서 모든 단계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게 전과정 환경 평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LCA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단계에서 폐기 단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스테이지가 있고 또 많은 에너지나 뭐 재원들이 사용이 되고 또 많은 그 배출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또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모델링하고 하는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LCA가 현재까지도 굉장히 좋은 툴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용이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가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되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됐던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전과정 환경 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떤 게 진짜 친환경 연료인지 뭔가 프랙티스인지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그 트랜스포테이션 그다음에 뭐 빌딩, 에너지 섹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워터본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쪽에서도 전과정 환경 평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들어 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는 네,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그 LCA를 약간 한 5개의 큰 그 덩어리로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보면 이제 뭐 제품이 됐든 연료가 됐든 뭐 무엇이 됐든 뭐 최초의 이제 원료를 그 채취하는 뭐 그 material extraction 뭐 요런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원재료를 뭐 제조하고 가공하는 이런 그 manufacturing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거를 소비자한테 운송하는 이제 운송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고 또 또 그 뭐랄까 또 유통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나면 이제 폐기하는 요렇게 크게는 이제 5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거기서 이제 더 쪼개서 세분화하는 작업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애 주기 그 모델에는 크게 5가지 그 스콥이 있거든요. 그 범위가 있는데 제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크레들 투 그레이브라고 합니다. 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그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옛날에 영국에서 그 저 뭐죠? 복지 정책 할 때 그 노동당에서 우리는 이제 뭐 국민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 정부가. 그러니까 그 무상복지 이런 걸로 보편적 복지로 그때 이제 사용됐던 단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우리 이 LCA에서는 그 말 그대로 그 생산 단계에서 폐기 단계까지의 전 과정 환경 평가를 한다는 개념에서 cradle to grav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그 효과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 스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2번째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크레들 투 그레이브잖아요. 이게 전체 단계가 그렇다고 보면. 근데 이 크레들 투 게이트라고 하는 그 어떤 범위가 있어요. 요거는 그레이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프로덕트가
생산이 되고 딱 출고되기 직전까지 그때까지를 딱 단계를 크레들 투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요거는 누가 많이 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요. 그 배를 만들 때 자기들이 이제 원자료에 대한 인벤토리 가지고 그 LCA 분석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이제 딜리버리가 되기 딱 직전까지 그때까지의 이제 LCA를 분석을 해서 아, 이 배는 뭐 어느 정도의 그 환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게 크레들 투 게이트고 그러면 이제 그 배에 대한 그 크레들 투 게이트 뭐죠 이제 서트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딜리버리가 되고 뭐 사용되고 폐기되는 거는 선주사와 뭐 이렇게 재활용 센터에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들 투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뭐 제조사나 뭐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스콥을 정해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면은 주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에서 크레들 투 게이트를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요거는 또 왜 하냐? 뭐 아주 이제 더 쉽고 빠르죠. 그리고 또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소 입장에서는 크레들 투 게이트를 하는 게 좋은 게 선주사가 배를 30년 동안 어떻게 운전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스콥에서는 본인들의 엑스퍼타이즈를 잘 활용을 해서 요까지 하고 선주사는 선주사대로 게이트 투 그래브까지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고 또 이제 레코드가 되면 뭔가 선박의 전주기 어떤 그런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강조를 하냐면 LCA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델링을 하고 다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크레들 투 게이트 역시도 조선소가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최초 로우 매트리얼에 대한 뭐 생산이나 공급에 대해서는 이 공급 업체에서 그 인벤토리를 만들어서 조선소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소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LCA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인볼브를 해서 LCA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그 웰 투 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게 자동차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우리는 웰 투 프로펠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재활용이나 폐기는 빼고 그러니까 크레들 투 저기 프로펠러까지를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유전에서 바퀴까지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거는 조선소의 스콥과 선주사의 스콥이 이제 합쳐지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게이트 투 게이트. 요거는 또 뭐냐면 이 전체 공장들이 있으면 딱 한 공장만 떼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이트 투 게이트. 예를 들어 뭐 운송에 대한 거, 아니면 매뉴팩처링에 대한 거, 아니면 초기 생산, 로 매트리얼의 생산에 대한 거, 이렇게 한 가지만 딱 떼서 하는 거를 게이트 투 게이트 LCA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레들 투 크레이들. 이거는 뭐냐면 제가 크레들 투 그레이브는 이렇게 생산해서 사용해서 폐기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다면 크레들 투 크레들은 얘가 폐기되고 난 뒤에 다시 재사용되는 경우에는 크레들 투 크레들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그 가비 소프트웨어 튜토리얼 보여드리면서 그 페이퍼 클립 그 LCA 모델링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거 보면 그 제일 처음에는 이제 철이 어디서 이제 생산돼서 뭐 철심 만들고 뭐 밴딩 해가지고 사용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게 재활용이 돼서 그 90% 이상이 다시 그 생산 공정으로 이렇게 그 서큘레이션 됐었잖아요. 이제 그 개념이 바로 크레들 투 크레들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소로 이제 적용을 하면 배가 만들어지고 운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선이 될 때 그 이제 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크랩이 안 되고 이게 재활용할 수 있게 다시 조선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재료가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사용된 재료를 재활용해서 배를 다시 만드는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할 때 크레들 투 크레들
모델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well to wheel 요게 이제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그 개념. 제가 아까 우리는 이제 well to propeller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게 이게 이제 well to tank와 tank to wheel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에서 공급 단계 그리고 사용 단계를 합치는 게 이제 유전에서 바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양한 연료들과 이렇게 사용에 대한 비교를 하는데 또 유용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게이트 투 게이트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 LCA라고 하는 건 다양한 이렇게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그 직렬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관심 있는 부분만 떼서 평가를 하는 게 게이트 투 게이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그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람에서 요람까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폐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사용을 해서 그 생산 공정으로 리턴시키는 작업을 하는 그런 공장이 있을 때는 요람에서 요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조금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 이 배가 생산이 돼서 이제 한 30년 운영을 하고 폐기가 됐어요. 폐기가 되는데 이 철이 다른 쪽에서 재활용이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제조업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제철소로 가서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크레들 투 크레들이 성립이 안 해요. 원칙적으로는. 왜냐? 우리가 다시 배를 만들어야지만 이 과정이 서큘레이션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다시 재활용된 게 다른 인더스트리로 넘어가 버리면 이 고리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크레들 투 크레들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전체 우리 이제 뭐 보여드렸던 그 개념을 조금 이제 그 이미지화로 보여드리면 이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요까지가 이제 그 LCA에 대한 기본적인 스콥에 대한 그 정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LCA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CA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네, 다들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1969년도 코카콜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제 코카콜라에서 왜 시작을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코카콜라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70년도에 코카콜라에서 하는 이 평가 방법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개별적인 회사들이 LCA를 통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나 제품들을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 80년도에 넘어와서 이제 미국 그러니까 환경보호국에서 LCA 방법에 대한 어떤 그 먼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5년도에 유럽위원회에서도 그 이제 특별한 이제 액체 식품 용기에 대한 좀 국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LC에 대한 그 방법 그리고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90년대에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LCA라고 하는 이제 표준화 작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1997년도에 그 ISO 스탠다드, 그 LCA 스탠다드가 딱 이제 14040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LCA를 이 표준을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넘어와서 우리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는 항공 분야에서 LCA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시장 기반 조치, 뭐 페널티 조치까지도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IMO 쪽에서는 2010년도부터 10년도 후반부터 논의가 시작이 돼서 2020년도에 그 LCA 지침이 채택이 되고 퓨리오 마리타임이 2023년에 채택이 돼서 2025년부터 발효가 되면서 이제 그 조선 해운 분야에서도 2020년도부터는 LCA가 강제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카콜라가 도대체 왜
전과정 환경평가를 하게 되었냐라는 그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네, 보면 그 콜라병이 요즘도 유리병이 있긴 하죠. 근데 유리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플라스틱 병이 훨씬 많잖아요. 그쵸? 근데 네. 예전에는 그 플라스틱 병을 사용을 하면 그 굉장히 환경에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혹시 어릴 때 뉴스 보면 막 플라스틱은 땅에 묻으면 막 몇백 년 동안 안 썩는다. 이거는 뭐 쓰면 안 된다. 막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뭐 사용을 극도로 이제 제한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카콜라에서 예전에 이제 용기를 이제 유리병을 썼잖아요. 근데 유리병을 쓰다 보니까 단가나 이 유리 만드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것보다 이 플라스틱을 쓰는 게 훨씬 가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론이 플라스틱을 쓰는 거를 허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뭔가 전과정 환경 평가를 해서 유리병보다 플라스틱 병이 훨씬 더 환경에 그 도움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뭐죠 이 발상에서 환경 평가를 시작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 유리병은 만들 때 에너지나 그 이 뭐죠 이 그 이미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단가도 굉장히 비싸고 반면에 그리고 재활용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은 만들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고 운송도 쉽고 가벼우니까 거기다가 재활용률도 엄청나게 높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코카콜라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플라스틱을 이제 사용하는 거를 이제 공식화를 시키게 되죠.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산업계에서 정과정 환경 평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죠.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이익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모델로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코카콜라가 그때 한번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꾸준하게 이런 포장재에 대한 LCA를 많이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국가마다 그 좀 용기들의 스탠다드가 좀 달라요. 어떤 국가는 유리병이 많고, 어떤 국가는 플라스틱이 많고, 또 어떤 국가는 이제 뭐 알루미늄 캔 이런 게 많은데, 이게 각각이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낮아서 뭐 배출량이 뭐 적다. 뭐 알루미늄 캔은 뭐 에너지 소모량과 뭐 시애트 배출량이 많고 재활용률이 높다. 그래서 재활용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알루미늄 캔이 유리하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거죠. 그죠? 유리병은 이제 수차례 재활용하면은 이제 환경 그 뭐 좋아지는데 한 번만 쓰고 뭐 버리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근데 반면에 또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운송할 때 에너지 소모가 크고 그래서 유통거리가 짧을 때 이제 이거를 사용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조금 세분화해서 어떤 게 이제 옵티멀한 건지를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유리병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이나 멕시코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런 페트병이나 그 재활용품은 미국, 유럽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오늘날 우리 저 뭐죠? 저 LCA가 뭐 어디 적용이 되냐 뭐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 LCA 평가가 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런 페트병에 혹시 요런 환경 마크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요게 요런 저기 어디죠? 환경부에서 만든 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인증 마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증 마크가 여기서 9.6kg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 페트병에 9.6kg이라고 하는 이런 그 탄소 발자국 마크가 찍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 페트병을 이제 원재료를 만들어서 가공해서 운송해서 사용하고 재활용될 때까지 전 과정에 이 페트병 하나당 나오는 CO2
그 온실가스 양이 9.6kg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전과정 평가의 결과로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네, 평가를 해서 한다. 네, 물론 이제 환경부 뭐 대행 그 기관들에서 하고 있죠. 요거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무료로 다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거 제가 다음 시간에 그 국내의 LCA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그 접속하고 또 그 열람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트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 평가들이 그냥 일어나고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뷰하고 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정부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는 퍼블릭한테 무료로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저탄소 발자국 9.6kg의 정확한 단위가 9.6 그 그램 CO2 이퀴발런트 퍼 메가줄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요거는 그건 아니에요. 제품에 붙어 네. 있잖아요. 제품에 붙어 있잖아요. 제품당 이 플라스틱 병 아.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요 뭐죠? 이거 뭐죠? 시트 하나가 그렇고 얘가 뭐죠? 얘 어쨌든 얘 제품 하나가 나오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 한 네, 제품 나오는데 발생하는 CO2가 9.6kg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음.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탄소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됐냐 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영국의 식품회사인 워커스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농심 같은 그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워커스라고 하는 데가 이 감자칩 한 봉지를 생산하는 전과정이 이제 74g의 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감자칩이 이렇게 요 감자칩 보이시죠? 요게 뭐 우리로 따지면 또 새우깡 국민과자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영국 사람들이 정말 네, 그 뭐죠 이제 애호하는 이제 그런 식품인데 여기에 이런 탄소 마크를 붙여가지고 아 우리는 요 워커스 그 이제 감자칩 한 봉지가 그 74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디가 포함되어 있냐면 처음에 감자칩을 이렇게 이제 재배할 거 아니에요. 재배하고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재로 만들어서 유통해가지고 소비자가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요 과정이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는 거죠. 요렇게 이제 이걸 트래킹해서 다 합산을 했더니 이제 74g이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이제 감자칩 만들 때 44%, 그다음에 제조할 때, 그다음에 뭐 포장할 때, 뭐 운송할 때, 뭐 사용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합쳤더니 74g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영국 그 사람들이 그래도 또 이제 환경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받은 거예요. 아, 이 회사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어떤 제품을 만드는구나라는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 그 효과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이제 이제 탄소 발자국 표시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국내에도 넘어오면서 좀 자발적인 차원에서 이제 국내 제품들이 이런 탄소 발자국 평가를 받고 이제 국내 인증을 받게 되죠. 네, 그렇다는 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이제 그냥 그 서론인데요. 그럼 이 탄소 발자국이 왜 중요하냐?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이채인께서 여쭤보셨던 것처럼 이 74g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제품 하나당 74g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제 연료에 대해서는 그 연료당 몇 킬로그램이 나오는지를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뭐 디젤이 됐든 뭐 LNG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연료 그 뭐 1kg당 뭐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이걸 뭐 페널티를 물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게 단위 유닛이 되어버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펑셔널 유닛, 그러니까 유닛당 CO2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딱 이렇게 그 뭐죠, 이 크라이테리어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용하는 카본 인센시티는 메가줄당 몇 킬로그램 몇 그램인지였잖아요, 연료. 왜 킬로그램당 그 CO2 킬로그램을 하지 않고 왜 메가줄당 했느냐, 궁금하시죠?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요 앞에 여기 보시면 1997년도에 ISO에서 그 국제 표준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화된 LCA를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여기 그 패밀리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SO 14000 시리즈가 환경 그 관련된 어떤 전체 큰 엄브렐라가 되고요. 그 안에 이제 14001번이 뭐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거, 뭐 140, 102 뭐 환경 뭐 여기 뭐지 오디팅 하는 거, 뭐 라벨링 하는 거, 그리고 이제 140, 40하고 44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의 목적이 뭔지, 그거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착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증을 할 때 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가 이 스탠다드에 맞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되었을 때 그 인증 마크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요거는 뭐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이긴 한데요. 그 원래는 1997년도에 14040이라고 하는 그 문서가 제일 먼저 채택이 돼요. 거기는 그 전체적인 그 LCA의 기본적인 그 원칙하고 뭐 프로세스 그 오버뷰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14041이라고 하는 그 LC의 첫 번째 스텝인 꼬렌스콥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 라이프 사이클 어디죠? 인벤토리 어나리시스까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14042라고 하는 임팩트 어세스먼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그 2년 뒤에 그 42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3이라는 이름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이 이렇게 나오면서 총 4개의 스탠다드가 이게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 얘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14040은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고, 나머지 애들이 이제 14044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면서 전체적인 그 LCA 4단계, 골앤스콥, 인벤토리 어널리시스, 임팩 어세스먼트, 인터프리테이션이 하나의 스탠다드로 이렇게 딱 묶여버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개의 스탠다드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140, 40, 41, 42, 43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던 게 이렇게 40과 44 2개로 이제 합쳐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지금 그러면 그 세부적인 각각의 내용들을 제가 30분 휴식 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 네.